오늘도 이 교재 행정법 총론 이 교재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 권력관계. 자, 여러분들이 이 교재 552페이지를 보면은 특별 권력관계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국민은 태어나면서부터 국가와 일정한 법률 관계를 형성을 합니다. 나면서부터 자동적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일정한 법률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때 당연히 형성되는 법률 관계를 우리는 일반 권력관계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일반 권력관계 하에서는 또 일반 권력관계의 신분을 향유하는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일정한 권리를 부여받기도 하고 또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의무를 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납세, 국방, 교육, 근로 의무를 진단 말이죠. 당연히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출생한 이상, 또 김대기 교수는 이러한 납세, 국방, 교육, 근로와 같은 4대 의무 외에 더 추가해서 헌법에 대한 충성 의무, 이것도 진다. 즉 우리는 국민으로서 주관적 공권으로서 국가에게 일정한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지만은 또 객관적 가치 질서로서의 헌법에 대한 충성 의무를 지는 것이다. 그래서 김대기 교수는 납세, 국방, 교육, 근로, 그 다음에 헌법에 대한 충성 의무, 이것까지도 포함을 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4대 의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의무를 지게 되는데, 또 일정한 범위 내에서 국가로부터 나의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거나, 즉 소극적 권리로서의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즉 자유권을 보장받거나 또 국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떠한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이러한 권리를 가지게 된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일반 권력관계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특별 권력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 일반 권력관계의 신분을 누리는 일반 국민들 중에서 그가 지니고 있는 특별한 신분 때문에 다르게 취급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우리는 특별 권력관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 특별 권력관계라고 하는 용어는 고전적 의미에서 특별 권력관계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오늘날에는 이것을 특수신분관계 또는 특수생활관계 이렇게 부르는 학자들이 독일에서나 우리 한국에서 많이 존재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 전통적 특별 권력관계 이론, 그러면은 바로 이러한 일반 권력관계 외에 특별한 권력관계를 향유하면서 그로 인해서 기본권을 제한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것은 하나의 권력관계의 한 내용으로서 설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싶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가 지니고 있는 신분 때문에 또 그가 향유하는 특수한 생활관계 때문에 특별한 취급을 받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특별 권력관계, 이러한 표현을 쓰지 않고 특수신분관계. 독일에 내가 공부할 때 프라이부르크 법과대학 교수였던 콘라트 헤세 교수는 특수신분관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특수 또 생활관계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552페이지 아래를 보시면은 일반 권력관계란 무엇인가?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행정 주체의 일반 공권력에 복종하는 법률관계, 이것을 일반 권력관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국민은 당연히 일반 권력관계에 서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본래적 의미의 행정법 관계요.
또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받기도 하고 또 제한을 받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일반 권력관계 신분을 행위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이 된다. 그래서 통치권이 행사될 때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기본권 예속성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인정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헌법 제1조 1항에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1조 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모든 권력, 여기서 말하는 모든 권력은 국가 권력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국민주권의 원리, 이것이 헌법 제1조 2항에서 선언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모든 권력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를 항상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통치권은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즉 통치권의 첫 번째, 통치권의 기본권 예속성. 그렇죠. 통치권의 기본권 예속성. 또 통치권이 행사될 때는 절차적 정당성을 지향한다. 절차적 정당성을 지향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통치권이 창설될 때에도 창설될 때 민주적 정당성을 지향한다. 이 세 가지 요소를 바로 우리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국민주권의 원리로부터 도출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권력관계 신분에 놓여있는 모든 국민은 기본권 보장을 받는 것이고 이때 통치권의 입장에서는 통치권은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통치권의 기본권 예속성 이론, 이것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553페이지를 보시면은 이 경우에는 즉 일반 권력관계 신분을 향유하는 경우에는 법치행정 원리와 행정의 법률 적합성 원칙, 이것이 적용되고 또 행정에 대한 사업적 통제, 행정수송, 다시 말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반 권력관계의 신분을 향유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행위 또는 행정처분에 의해서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라고 한다면은 또는 권리가 침해당했다 또는 어떠한 이익, 다시 말해서 법률상 이익이 침해당했다라고 한다면은 소송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소송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권력관계 신분을 향유하는 경우에는 552페이지, 553페이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국민은 당연히 기본권 보장을 받고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는 소송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특별 권력관계는 553페이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 권력관계에 대응하는 관념이다. 여기서는 특수국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를 들면 공무원, 군인, 그렇죠, 수형자. 여기서는 지금 김배 교수 책에는 수형자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과거에는 죄수 이렇게 불렀습니다. 죄수는 민주적인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수형자 이렇게 불렀고 또 이 수형자라는 표현도 또 민주적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요새는 수용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즉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다 이러한 표현을 쓴단 말이죠. 바로 이러한 지위가 특별한 법률 원인에 의해서 성립되고 특정한 행정 목적, 예를 들면 공무를 수행한다든지 국방 행위를 한다든지 즉 특정한 행정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안에서
행정 주체에게 포괄적 지배권의 밑줄을 쭉 쳐두시기 바랍니다. 포괄적 지배권이 부여되고 상대방인 특정한 신분에 있는 자는 이에 복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관계이다. 여기서도 또 중요한 것은 법치주의가 폐지되거나 또는 법치주의가 제한되는 바로 이러한 성격의 것. 이것을 우리는 특별권력관계 이렇게 부르고 있고, 이 특별권력관계 이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은 독일, 일본, 그 다음에 우리 한국 행정법의 특유한 관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독일 행정법의 아버지인 오토 마이어가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 영역이 있다. 즉 법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는 행정 영역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특별 권력관계가 형성되는 경우에 그러하다. 이렇게 이론을 전개했던 것이죠. 독일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을 좋아하지도 않는데 독일을 좋아하는 일본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특별 권력관계 이론에 의한 기본권 제한 이론을 개수해가지고 또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었다. 그래서 이 특별 권력관계 이론에 의한 기본권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세 나라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먼저 이 특별 권력관계 이론을 개수한 또 탄생시킨 독일이나 일본에서는 아주 좁은 범위 내에서만 오늘날 특별 권력관계 이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헌법에서까지, 즉 우리 헌법 29조 2항에서 군인이라든지 군무원이라든지 경찰관이라든지 이러한 특수한 신분을 가진, 즉 특별 권력관계 신분을 향유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기본권을 특별하게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즉 이중배상, 소위 말하는 이중배상 금지 원칙을 아예 헌법에 규정을 해버리고 있다는 말이죠.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밖에 없다. 과거에는 이러한 특별 권력관계 이론에 의한 기본권 제한 규정이 우리가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만 조금 전에 말한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등이 전투를 한다든지 훈련을 하다가 어떠한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에서 주는 보상금 외에 따로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국가배상법 제2조에만 2조에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71년 대법원 판례에서 바로 이것은 즉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이중배상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 평등의 원칙을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대법원 판결을 내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는 현재 제1공화국, 제2공화국, 3, 4, 5, 6. 제1공화국, 2공화국, 3공화국, 4공화국, 5공화국, 6공화국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제1공화국은 이승만 정권, 제2공화국은 장면 정권, 의원내각제였지. 의원내각제. 제3공화국 박정희 정권, 제4공화국 박정희 정권, 제5공화국 전두환 정권, 제6공화국에서는 어떻게 되지? 노태우, 그 다음에 김영삼, 그 다음에 김대중, 그 다음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권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제6공화국 노무현 정권, 제6공화국 문재인 정권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위헌법률 심판을 담당하던 기관으로서는 위, 판, 사, 위, 판 이렇게 애워도 위는 헌법위원회, 판은 헌법재판소, 사는 사법부, 사법부니까 여기서 대법원이 되겠지.
대법원, 그 다음에 위판사위 헌법위원회, 현행 6공화국 헌법하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 심판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안국동에 가면은 헌법재판소가 있지. 바로 거기서 위헌법률 심판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지. 바로 이 제3공화국 때 사법부인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결정을 내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4공화국 1972년 유신헌법 때 바로 헌법위원회에서 위헌법률 심판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사법부인 대법원에서 1971년도에 바로 국가배상법에서 이중배상 금지 원칙, 군인이라든지 경찰관이라든지 군무원, 여기서 말하는 군무원은 군속, 군에서 근무하는 일반인들이 있지. 그렇죠. 일반인들도 군대에서 근무를 할 수도 있단 말이지. 군속, 군무원. 이런 사람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신분 때문에 기본권을 제한받는다. 이렇게 국가배상법 2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법원에서 위헌 결정을 내려버리니까 어떻게 돼? 그 당시 1972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만약에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평등권을 침해한다면 아예 헌법에 이러한 규정을 둬버리면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1972년 유신헌법 때 바로 이러한 헌법 규정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배상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그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헌법 29조 2항에 규정이 되어 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71년 대법원에서 특별권력관계 이론에 의한 기본권 제한, 이중배상 금지 원칙을 규정한 국가배상법이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을 하니까 1972년 유신헌법 때 그렇다면은 위헌이라면은 헌법에 규정해버리면은 위헌 논쟁이 없어지지. 그래서 197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특별권력관계에 의한 기본권 제한 규정이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 재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제출했었죠. 거기에는 이 특별권력관계 이론에 의한 기본권 제한 규정, 그 헌법 규정 그 자체가 없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확장시켜야 되겠다. 또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싹트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권력관계 이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은 과거의 전통적 이론이고, 따라서 이러한 특별권력관계 이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은 극히 좁은 범위 내에서만 인정을 하려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554페이지 그 특별권력관계 이론은 어떻게 발달되었느냐. 즉 독일 행정법 아버지인 오토 마이어가 관료의 자유로운 행정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특별 권력관계를 이론적으로 구성했다. 그 다음에 프리츠 플라이너, 그 다음에 리차르트 토마, 즉 법실중주의적 헌법관을 가진 학자들에 의해서 더욱더 특별 권력관계 이론이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535페이지를 보면은 자, 이 전통적인 특별 권력관계 이론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법치주의가 배제된다. 그렇죠?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 영역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생각하면 돼. 자, 무슨 소리야?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 영역이 있고 법치주의가 배제된다는 것은 오늘날에는 행정소송에서의 개괄주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행정행위 또는 행정처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러한
특별 권력관계 이론 이것을 인정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왜?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하고 있고 법치국가 원리, 즉 법치국가 원리는 법치 행정의 원리, 행정의 법률 적합성 원칙이 강조되는데 바로 이러한 법치 행정 원리, 행정의 법률 적합성 원칙을 부정하는 특별 권력관계 이론은 우리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본다면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특별 권력관계 이론을 부정하는 학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555페이지를 보시면 바로 이것은 강화된 종속, 약화된 자유, 시민의 복종 의무의 강화 이것을 의미하고 바로 이것은 특별 권력관계는 법률 유보를 배제한다.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률 유보 또는 법규 유보 이러한 원칙들이 있는데 이것이 배제되고 기본적 인권 즉 기본권을 배제한다. 또 사법심사의 제한을 인정한다. 바로 이것이 전통적 특별 권력관계 이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557페이지를 보면은 자, 그 당시 왜 바로 이러한 특별 권력관계 이론이 그 타당성의 근거를 가지는 것이냐 이렇게 봤냐면은 여러분들이 쭉 독일어로 보시면은 Du bist selbst schuld daran. 너는 거기에 대해서 그 스스로 잘못이 있는 거야. Wenn du dich in eine solche Abhängigkeit zum Staate bleibst. 네가 국가에 대해서 그렇게 종속적인 지위를 갖는 것은 너 스스로의 잘못이야. Wenn 만약에 du das jetzt bedauerst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면은 dann 그러면은 löse dich 끊어버려. Weder von dieser Abhängigkeit 이런 종속관계로부터 끊어버리면 될 것이 아니냐. 네가 종속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 스스로의 잘못이야. 이것이 바로 전통적 특별 권력관계론의 핵심적인 내용이야. 네가 원해서 공무원이 됐잖아. 그러니까 네가 국가에 대해서 종속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만약에 네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그만둬. 이게 바로 전통적 특별 권력관계 이론. 이것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557페이지 김배 교수 독일어 발음 좋아? 독일어 마음에 들어? 예. 바로 이러한 내용이 바로 특별 권력관계를 인정하는 근거였다. 네가 원했잖아. 싫으면 그만둬. 이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자 군인은 특별 권력관계 신분을 가지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군인 될 때 여러분들이 원해서 군인이 돼서 그런 건 아니죠. 강요돼서 강요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김배 교수님이 오늘 또 군인 이야기 하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박찬주 대장이 전 대장이 뭐 삼천교육대를 갔다 와야 된다고 사람 되려면은 삼천교육대를 갔다 와야 된다고 말했던 모양인데 그 표현은 좀 약간 좀 그래. 사람 되려면은 차라리 군대를 갔다 와야 된다. 이렇게 말했으면은 더 낫지 않을까. 아니면 차라리 육군사관학교를 가면은 사람이 된다. 이런 표현을 해야지. 삼천교육대라는 것은 엄청난 사람들이 인권 침해를 당했던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죠. 그렇죠. 그것을 삼천교육대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표현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558페이지를 보시면은 과거에는 이러한 전통적 특별 권력관계 이론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았지만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무래도 오늘날의 가치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을 부정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것을 부득이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고 있는 그 수용자, 아까 내가 수용자라고 그랬지. 이런 사람들은 핸드폰을 마음대로 쓸 수 있을까? 통신의 자유가 제한을 받을 수가 있겠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서신의 검열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또 군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별 권력관계 신분에 놓여 있는 이런 사람들은 나 오늘 집에 가야 되겠어.
집에서 자야 되겠어? 영내에서 거주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주장할 수가 있을까? 그러하지 못하죠. 그러한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의 자유를 제한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완전히 긍정하기는 어렵지만은 제한적으로 긍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 독일,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의 일반적 견해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558페이지 제한적 긍정설, 이것은 주로 독일의 학자들에 의해서 주장된 견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최근에는 여러분들이 560페이지를 보시면은 특별 권력관계 수정설, 야 아무래도 이러한 특별 권력관계 이론에 의한 기본권 제한 규정은 오늘날의 법치국가 사상, 즉 현대 헌법국가의 기본 원리에 해당되는 법치국가 사상에 비추어 볼 때는 아무래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특별 권력관계 이론을 수정하려고 하는 견해가 등장했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562페이지 울레, 그렇죠? 울레의 특별 권력관계 수정설이 대표적인 예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62페이지 도표를 보시면은 이 울레는 이 특별 권력관계를 기본관계와 업무 수행관계로 일단 분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울레라고 하는 교수는 그동안에 독일에서 판례상 형성되었던 모든 판례들을 분석을 했어. 분석을 해가지고 이 판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본관계, 그 다음에 업무 수행관계로 나누면서 이 기본관계에 해당되는 즉 공무원의 임명, 정직, 파견, 군인의 입대, 제대, 국공립학교의 입학허가, 재적, 정학, 전과, 형의 집행 이러한 것들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업무 수행관계는 대체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폐쇄적인 경우 예컨대 격리병원 재원관계, 교도소 재소관계 이것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는 특별권력관계 수정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특별권력관계 이론에 의한 기본권 제한 규정은 과거 독일 행정법의 아버지인 오토 마이어적인 사고방식이란 말이지. 지금부터 약 150년 전의 독일 행정법학의 사고방식이고 이것은 오늘날 법치국가 사상의 입장에서 볼 때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제한적으로 긍정하든지 아니면 이를 수정하려고 하는 이론이 등장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563페이지를 보시면은 아예 특별 권력관계를 부정하는 학설. 아까도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또 독일은 행정소송에서의 개괄지위를 채택하고 있다. 모든 행정행위, 그렇죠. 행정처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구시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해 준하는 행정작용이든지 아니면은 구시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권력적 단독행위인 행정행위이든지 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또 법치국가 원리가 반드시 준수돼야 되는데 바로 이 법치국가의 예외, 즉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예외 규정을 둔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해서 아예 특별권력관계를 부정하는 학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볼 때 특별권력관계 이론을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 우리 헌법 제29조 2항에서 군인이라든지 군무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찰관 또 형태 예비군도 마찬가지야. 전투훈련 등을 하다가 부상을 당했다. 그러면 국가에서 주는 보상금 외에 따로 국가를 피고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특별권력관계에 의한 기본권 제한 규정을
부득이하게 헌법을 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가 남북이 서로 분단되어 가지고 서로 전쟁 일보 직전에 있는 나라이죠. 그래서 사실상 이것을 우리가 부득이하게 지금까지 수용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1972년도에 이 규정이 헌법에 들어갔는데 80년에 헌법 개정이 있었지, 또 89년, 87년에 헌법 개정이 있었지, 두 번의 헌법 개정이 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 권력관계 이론에 의한 기본권 제한 규정이 폐지되지 않았던 경우 이유도 바로 우리나라의 그러한 특수한 사정 때문에 특별 권력관계 이론에 의한 기본권 제한 규정이 바로 헌법에 아직까지도 남아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그러했던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565페이지. 자, 특별 권력관계가 어떻게 성립되느냐. 직접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특별 권력관계가 성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징집 대상자의 입대. 군대 가는 거. 그렇죠. 이것은 병역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다는 말이죠. 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여기에서도 수형자의 수용. 옛날에는 이것을 행형법 이렇게 불렀었는데 지금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즉 수형자 이렇게 부르지 않고 수용자 이렇게 민주화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감염병 환자의 강제 입원, 과거에는 전염병 예방법 이렇게 불렀었는데 이 전염병이라는 표현도 사실 좀 인권 침해적인 소지가 있다. 그래서 감염병 이렇게 그 용어를 순화시켰다. 그렇죠. 바로 이러한 경우에는 직접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강제로 입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서는 특별 권력관계가 성립되는 경우가 상대방의 의무적 동의, 본인이 원해서, 즉 공무원이 된다.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가지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공무원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동의를 한 것이죠. 본인이 스스로 의무적으로 자발적으로 동의를 해서 즉 특별 권력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566페이지 강제적으로 동의가 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즉 강제적 동의는 예를 들어서 취약시킬 의무, 그렇죠. 우리가 납세, 국방, 교육 의무 그럴 때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취약시킬 의무를 지니고 있다. 바로 이것도 강제적으로 동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 권력관계의 종류는 567페이지 서론과 같이 공법상 근무관계, 즉 사무처리, 그렇죠. 공법상 근무관계는 특정인이 특정한 법률 원인에 의해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해서 포괄적 근무 의무를 지니는 것, 이것을 그 내용을 하는 윤리적 관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법률에 근거하거나 또는 상대방의 동의에 의해서 공법상 근무관계가 형성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568페이지를 보시면은 공법상의 영조물 이용관계. 영조물, 그러면 이 영조물이라는 표현도 일본식 표현이야. 즉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공된 물적시설,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러니까 영조물이라는 표현보다는 공공시설 이렇게 이해를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공공시설 이용관계, 바로 이러한 것도 특별 권력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 공법상 영조물 이용관계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관리 경영하는 윤리적 공공적 이용관계로서 예를 들면 국공립 도서관을 이용한다. 바로 이러한 것 등이 대표적인 영조물 이용관계이다. 또 국공립 병원에 입원을 한다. 바로 이것도 영조물 이용관계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고, 수용자가 교도소의 공권력에 복종하는 관계, 이것도 영조물
이용관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영조물 이용관계는 순수한 경제적 이용관계, 예를 들면 시형버스를 운영하는 것이라든지 국유철도 승차관계, 이것은 제외하고 그 나머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관리 경영하는 윤리적 공공적 이용관계, 수용자의 교도소 공권력에 복종하는 관계, 이것을 우리는 영조물 이용관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영조물은 다른 말로 공공시설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의 특별권력이란 무엇인가? 569페이지를 보시면 포괄적 명령권을 가진다. 그 다음에 570페이지 징계권을 가진다. 징계권, 명령권, 그렇죠? 바로 이러한 것 등등. 이것이 소위 말하는 특별권력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이고, 여기서 말하는 특별권력이란 포괄적 명령권, 그 다음에 징계권, 이러한 것 등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572페이지를 보시면은 이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항상 법치주의 예외, 법치주의가 배제된다. 법률 유보의 원칙이 무시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과거의 전통적인 특별권력관계 이론이었는데, 여러분들이 573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과의 관계에서 볼 때 특별권력관계에서 특별권력의 복종자에 대해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법률에 근거 없이 제한할 수 있느냐. 이때 전통적인, 즉 전통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통설 그러면 과거의 학설이란 말이야. 과거의 학설. 뭐 100년 전의 학설 또는 50년 전의 학설, 이것을 우리는 전통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즉 전통적인 특별권력관계 긍정설의 입장이 간다면 상대방이 바로 이러한 특수한 신분을 얻는 것을 또 가지게 되는 것을 동의했고 또 이것을 본인이 원했기 때문에 그 스스로 기본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특별권력관계 이론이 절대적으로 적용된다. 이렇게 보았던 것이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574페이지를 보시면은 제한적 긍정설의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이 특별권력관계 이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이 마음에 들진 않지만은, 마땅하지는 않지만은 어쩔 수 없이 제한적으로 또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부득이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독일 또는 우리나라에서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또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에서도 수용자의 기본권도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제한을 하기는 하지만은 반드시 법률에 의하거나 또는 법률에 근거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면 됩니다. 법률에 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만든 형식적 의미 법률, 형식 법률만을 의미하고, 법률에 근거한다는 말은 형식 법률 외에 실질 법률, 즉 실질적 의미의 법률도 포함시키기 때문에 법규 명령의 경우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 그렇죠. 법률에 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 의미 법률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법규 명령, 예를 들면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에 의해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누리식 개재치, 법률에 의해서 이것을 우리는 의회유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예를 들면 조세 법률주의, 제형 법정주의, 바로 이러한 것 등이 대표적인 법률에 의하여 이러한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제한적 긍정설의 입장이 오늘날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이 576페이지 제한적 긍정설의 한 내용으로서 특별권력관계 수정설, 그렇죠. 아까 말한 우울레의 특별권력관계 수정설에 의하면은 내부 행위 경우에는 사법심사가 불가능하고 외부 행위 경우에는 사법심사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외부 행위 예로서 공무원이 파면당했다. 또 학생이 국립대학교 학생이 재정을 당했다. 이러한 경우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내부 행위 경우는 즉 특별 권력관계의 구성원의 지위로서 행하는 권력관계이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직무명령 바로 이러한 것 등등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수정선의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 권력관계 수정선의 입장도 결국 제한적 긍정설의 한 내용이다. 또는 한 분류이다. 또는 한 분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577페이지 전면적 긍정설은 즉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 권력관계를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경우 전면적 긍정설 즉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즉 행정소송에서의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또 헌법은 국민이 기본권으로서 재판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왜 특별 권력관계 이론에 의해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부터 제외하는 행정 영역을 두느냐 또는 통치 영역을 두느냐 따라서 전면적으로 부정돼야 한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578페이지 자 다시 한번 정리한 걸 보면은 자 특별 권력관계는 특별한 법률 원인에 의해서 성립된다. 특별 권력 주체의 포괄적 지배권 거기에 쭉 몇 줄을 쳐두고 포괄적 지배권에 복종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법률 관계이다. 종래의 전통설 즉 과거의 특별 권력관계 이론에 의한다면 법치주의가 배제되고 또 법률의 근거가 없이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사법심사의 배제 이것이 바로 전통적 특별 권력관계 이론이었다. 그렇지만은 현대적 특별 권력관계 이론에 의한다면 기본권은 포기되거나 또 양도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도 침해될 수 없는 것이며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을 따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기본권 중에서는 특별 권력관계에 의해서도 제한될 수 없는 기본권 다시 말해서 우리 헌법 제10조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죠? 인간으로서 조금과 같이 행복 추구권을 가진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조금과 같이 행복 추구권을 가진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두면 돼. 헌법 10조에서 설명하고 있는 우리 헌법 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같이 행복 추구권은 모든 기본권에 소위 내포되어 있는 이러한 기본권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포괄적 기본권이다. 우리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같이 행복 추구권 이것을 우리는 포괄적 기본권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우리는 헌법재판소에서는 인격권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 추구권 이것은 모든 기본권에 내포되어 있는 또 모든 기본권을 포괄하고 있는 기본권이다. 라고 해서 우리 헌법 제10조의 인격권, 행복 추구권을 포괄적 권리다. 이렇게 부르고 11조에서부터 36조 4회에 규정되어 있는 그러한 기본권 목록들 이것은 우리는 이 포괄적 기본권으로부터 파생된 파생적 기본권이다. 이렇게도 부르고 있다는 말이죠. 포괄적 기본권, 파생적 기본권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파생된 기본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헌법 37조에서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37조 2항에서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할 때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과연 이것이 어떠한 침해 행위가 인격권을 침해했는가 또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는가. 바로 인격권을 침해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면 바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느 날 회사에 출근했더니 갑자기 자기 책상이 없어지고 의자가 없어져 버린 거야.
바로 이것은 그 사람의 인간으로서 좋은 것 같이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 것이죠. 이것은 바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또 그 외에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과잉금지 원칙, 참새를 잡는데 대포를 쏘지 말라라고 하는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을 때에 바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말이지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어. 그렇죠? 바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면서 어떠한 그 잘못 행위가 있다라고 해서 도지사직을 박탈해버린다는 것은 바로 과잉금지 원칙을 침해한 것이다. 김배규 교수는 아주 타당한 생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과잉금지 원칙, 어떠한 사소한 잘못 때문에 어떠한 직을 박탈해버린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라고 해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해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과연 이 법이 위헌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기 전까지는 일단 재판이 정지되는 거예요. 재판이 정지되고, 그러니까 법원에서 과연 이 법률 규정이 과잉금지 원칙을 침해했는가, 위헌법률의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제청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 만약에 당해 법원에서 거부를 한다면은 다시 뭡니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 즉 위헌법률 심판 신청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법원에 제청을 하면은 법원에서 판사가 그래, 이 법률이 내가 생각할 때도 위헌법률일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하면은 그 판사 이름이 아니고 그 법원의 이름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단 말이지. 간통죄로 처벌하는 것, 이거 위헌일 것 같은데 판사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판사가 남부지방법원의 이름으로 바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던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간통죄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죠. 바로 이러한 과정 또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579페이지를 보시면, 그러니까 김배규 교수도 말이지, 특별 권력관계 이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소견한테, 즉 소위 공법상 소위 특별 권력관계 이론, 여기서 말하는 소위는 육군 소위를 말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소위 마음에 안 드는데 남들이 특별 권력관계 이론에 의한 기본권 제한, 이것을 설명하니까 교수님은 마음에 안 드는 입장에서 소위 특별 권력관계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김배규 교수님의 논문이기 때문에 쭉 읽어보시고, 특히 585페이지 제한적 긍정설, 독일의 경우에도 예를 들면 공무원 관계, 교도소 수용 관계, 그 다음에 군대에서 복무할 때 일정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서 제한을 받는 경우. 그렇지만은 이때에도, 즉 제한적 긍정설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기본권을 제한할 때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에 근거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법률규범의 원칙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바로 기본권을 제한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견해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아예 595페이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면적으로 특별권력관계를 부정해버리는 이러한 경우도 있다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601페이지 이하, 즉 사법심사 전면적 긍정설, 즉 사법심사의 전면적인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입장은 특별권력관계 이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을 아예 부정해버리는 특별권력관계 부정설의 입장에서 이것이 인정되는 견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어떤 학자는 605페이지를 보시면
절대적 기본권에 해당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상대적 기본권에 해당되는 것은 특별 권력관계에 의해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보는 605페이지. 예를 들어서 이전의 자유, 그렇죠, 신체의 자유, 주소의 안전, 서신 통신, 우편, 전화의 비밀, 의견 발표의 자유, 그렇죠, 이것은 절대적 기본권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 절대적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특별 권력관계 이론 자체를 부정한다. 그렇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바로 이렇게 주장하는 쿠어트 헨첼 교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상대적 기본권에 해당되는 것으로서는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도 설명하고, 이 표현의 자유를 개인적 표현의 자유, 집단적 표현의 자유로 나누어서 설명할 때 언론, 출판의 자유는 개인적 표현의 자유, 그 다음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집단적 표현의 자유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것은 절대적 기본권이 아니고 상대적 기본권이다 이렇게 보는 쿠어트 헨첼 교수의 견해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김백희 교수는 생각할 때 그래. 자, 우리 헌법 제29조 2항에서 특별 권력관계에 의해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이것이 합헌이다 라고 하는 이중배상 금지 원칙을 헌법에 규정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헌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법관들이 실제로 재판할 때 바로 이러한 폭넓게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판결을 내려준다면 특별 권력관계에 의해서 기본권을 제한당하더라도 극소수의 범위 내에서만 제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법원이, 그렇죠, 일단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법원이 융통성 있는 법 해석을 통해서 군인이라든지 경찰관 등의 국가 배상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이것이 김백희 교수가 주장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특별 권력관계 이론에 의한 기본권 제한 규정을 살펴보았고, 우리 좀 쉬었다 할까요?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